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가 밤새 쪄온 팥시루떡을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억 원을 쏟아부은 병원 개업식.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며느리는 돼지국밥 냄새가 밴다며 경멸하듯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흩어진 떡을 줍는 대신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싸늘한 눈빛의 의미를 아들과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짓밟고 경멸한 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통쾌하고 눈물 나는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남 한복판이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선우 K뷰티 클리닉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개업식을 축하하는 거대한 화환들이 입구에 가득했고 유튜브 방송 카메라와 홍보를 위해 섭외된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저마다 명품 정장과 드레스를 뽐내며 도착했어요. 병원 로비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선우 원장님, 개업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지네요. 강남에서도 이런 노른자의 땅에 병원을 차리시다니 역시 능력자는 다르세요. 초대받은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쉴 새 없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 선우는 연예인들이 줄을 서는 피부과 원장 선배를 만났죠. 선배, 제 개업식 때 연예인 몇 명만 데리고 와주세요. 그 사례는 두둑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연예인도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그의 개업식.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선우가 턱시도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만한 미소 짓고 한 명 한 명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진짜 완벽하지 않아? 이 정도면 강남 바닥에서 레전드 찍는 개업식 아니야? 아내 박지윤이 선우의 허리를 감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돈 없다면서 이건 다 어떻게 준비했대? 뭐, 좀 빌렸지. 이 정도는 해야 병원 홍보가 된다고. 다 우리한테 몇 배로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선우가 비싼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고 입가를 닦으며 속삭였어요. 그러겠지? 당연하지. 내가 이날을 위해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광고비만 2억이야, 2억. 나 아는 선배가 그러는데 이 정도는 쏟아부어야 된대. 이렇게 광고하고 연예인들 몇 명만 찾아와 봐. 2억은 껌값이지. 지우는 사방을 둘러보며 만족감에 취했습니다.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고 대리석 바닥엔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죠. 선우가 크리스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선우 K뷰티 클리닉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눈부신 미래를 위하여.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순간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원장님, 이쪽입니다. 두 분 정면 좀 봐주세요. 활짝 웃으시고요. 선우 부부가 카메라를 향해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였어요. 병원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지윤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가 경악으로 얼굴이 굳어버렸죠. 어머, 웬일이야. 저 노인네는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입구에는 70대 초반의 여성 오수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에 단정한 스커트를 입고 왔지만 지윤의 눈엔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 분위기와는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사람이라 여겼죠. 오수키의 손에는 웬 커다란 시루떡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밤새 직접 쪄낸 팥 시루떡이었죠.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경호원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지훈이 선우의 팔뚝을 손톱으로 콱 꼬집듯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하게. 선우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어머니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진짜, 왜 하필 오늘, 이 타이밍에. 그는 황급히 입구로 향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오수키가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우야, 계엄 너무 축하한다. 어머니. 선우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휙 둘러보더니 손님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속삭였죠.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박 사장님이 오늘 개업한다고 알려주길래 아들 개업식인데 떡이라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수키가 시루떡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선우개업 축하라고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떡도 새벽에 내가 직접 찌고 팥도 내가 직접 삶고. 선우가 그 상자를 경멸스럽다는 듯 거칠게 쳐냈습니다.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저기 호텔 뷔페 안 보여요? 누가 요즘 개업식에 이딴 촌스러운 떡을 돌려요. 선우야, 내가 정성으로. 얼른 가세요 좀. 여긴 어머니 같은 분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요. 제발. 퍽! 소리와 함께 떡 상자가 선우의 손에 밀려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 시루떡이 새하얀 대리석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시뻘건 팥이 마치 피처럼 바닥에 얼룩을 남겼죠. 아이고 아까워라. 오수키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떡을 허둥지둥 주우려 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에 팥 앙금이 흉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때 지훈이 경호원에게 매섭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다가와 오수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태도는 정중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죠.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오수키가 떡을 줍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처절하게 흔들렸어요. 선우는 끝내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정말 바빠요.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만 집에 가세요. 네. 그래, 그러마 근데 선우야.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우는 이미 손님들 사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해프닝이 좀 있었네요. 오수키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년 전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자신에게 무릎 꿇고 울던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절 믿고 도와주세요. 제가 어머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그 간절했던 목소리와 지금 자신을 벌레 보듯 내치는 아들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겹쳤습니다. 오수키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꾹 깨물고 뒤돌아섰습니다.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진 시루떡을 애써 외면하며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누구야?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손님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오수키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병원을 나온 수키의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칼같이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중년 남성이 내리더니 오수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 사장이라 불리는 남성이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오수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선우 K뷰티 클리닉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죠. 선우와 지훈이 다시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수키가 그 모습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딱 2년. 네, 회장님. 2년은 내가 기다려줘야지. 오수키가 2년이라는 시간을 차갑게 내뱉은 이유는 바로 이 화려한 개업식이 있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오수키가 운영하는 허름한 시장통 국밥집에서 시작되었죠. 몇 년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아들 선우가 갑자기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수키의 가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평소 입던 번쩍이는 명품 정장 대신 일부러 후줄근해 보이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서 말이죠. 오수키가 국밥을 말다 말고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어머, 선우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머니, 에이, 아들이 어머니 돕겠다는데. 요즘 혼자 하셔서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우가 보란 듯이 앞치마를 척 두르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쌓인 무거운 쌀자루를 보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였죠. 어머니, 이런 무거운 건 제가 들어야죠. 이렇게 건실한 아들이 있는데 왜 이걸 어머니가 하세요? 아이고, 선우야. 나더라. 너 의사인데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들이 어머니 일 돕는 게 당연하죠. 선우가 30kg짜리 쌀자루를 끙 소리를 내며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 무거운 것 한 번 안 들어본 선우의 얼굴이 금세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억지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죠. 어머니, 그나저나 육수는 보통 언제 끓이세요? 새벽 4시부터 끓여야 제맛이 나지. 아, 4시요. 그럼 내일부터 제가 나와서 할게요. 어머니 혼자 그 고생을 어떻게 다 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선우는 정말 새벽 4시에 나타났습니다. 펄펄 끓는 대형 가마솥 앞에서 긴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땀을 비 오듯 쏟아냈어요. 후후, 어우, 뜨거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머니. 선우야, 그러다 화상 입는다. 그만해. 아닙니다. 괜찮아요. 며칠 후엔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장 근처에는 얼씬도 않던 며느리 지훈까지 등장했으니까요. 아주 깔끔하고 비싸 보이는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지훈이 살갑게 달려와 오수키의 손부터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어머님, 손이 이게 다 뭐예요? 나무 껍질처럼 다 트셨네, 속상하게. 아, 맨날 물 만지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지, 뭐. 어머님, 잠깐 손줘보세요. 지훈이 가방에서 웬 비싼 핸드크림을 꺼내 오수키의 손에 듬뿍 발라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제일 좋다는 걸로 산 거예요.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해드려요? 오수키가 끈적이는 느낌에 어색해하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유, 지훈아. 괜찮다. 이따 또 설거지해야 해서.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설거지도 제가 할 테니까 오늘은 푹 쉬셔요. 지훈이 수키의 손등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하며 크림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 웃는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주 내내 선우와 지훈의 눈물겨운 효자효부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우는 매일 저녁 마감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댔습니다. 어머니, 어깨가 왜 이렇게 돌덩이처럼 뭉치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오수키가 아들의 손길에 어색하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이 정도야 뭐. 어머니, 제가 이제 이 고생 다 끝내드릴게요. 정말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꽉 잡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곧 어머니를 이 지긋지긋한 데서 벗어나게 해드릴 기가 막힌 방법이 생겼거든요. 지훈도 옆에 찰싹 붙어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님. 저희만 믿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아주 꽃감아 태워드릴게요. 오수키는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효심이 의심스럽다 못해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감격한 척 연기를 했죠. 아이고, 우리 선우,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속으로는 이것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원하는 게 뭘까 생각했지만 일단 아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짜 효도 쇼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감을 마치고 텅 빈 국밥집에서 선우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선우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슨 계획이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야. 병원입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제 병원을 오픈하려고 해요. 선우의 목소리가 흥분과 탐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요. 강남 한복판에 뷰티 클리닉을 여는 겁니다. 제 수술 실력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기계들을 이번에 해외에서 수입해 오셨는데 특별히 싸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네. 어머니, 선우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 선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얼른 일어나. 어머니, 제발요. 딱 10억만 어머니께서 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으셔서 딱 10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10배, 100배로 갚겠습니다. 네. 오수키가 놀란 척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선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죠. 어머니,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강남에 클리닉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아니, 어머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지훈도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도 이 고생 안 하시고 편하게 해드릴게요. 수키가 한참 동안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런 날이 올 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 그게 이 가게가 내 전 재산이고 이 가게가 내 목숨줄인데 어머니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효도하겠습니다. 오수키가 후우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일어났습니다. 방 안쪽 낡은 서랍을 열어 통장 하나를 꺼내왔죠. 여기 있다. 일단 이 돈은 내가 지금까지 식당하면서 모은 돈이야. 나머지는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고 연락하마. 통장을 받아든 선우와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오수키가 엄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돈거래는 정확해야 하는 법이다. 부동산 계약할 때 이 돈에 대한 차용증도 변호사 입회하에 정확히 쓰자. 선우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깔끔하게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수키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에게 아주 예전에 크게 신세진 분이 있는데 그분 밑에서 일하는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강남에서 빌딩 관리를 맡고 있단다. 빌딩 관리인이요? 그래. 듣자 하니
그 건물주 회장님이 너희처럼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하는 걸 아주 기특하게 보신다더구나. 그분한테도 이야기해 놓을 테니 과거 빌딩 한번 보고 오면 좋겠어. 자리도 좋다고 하셨거든. 선우와 지훈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강남에서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선우와 지우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서로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다음 날 선우와 지우는 어머니 수키가 쥐어준 명함 한 장을 들고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죠. 강남 지하철역 근처의 빌딩 안에 있는 부동산. 여기가 맞아? 지하철 근처라서 자리가 너무 좋은데? 지훈이 고개를 뒤로 젖혀 건물을 올려다봤죠. 그러게 어머니한테 무슨 신세를 지신 거지? 선우도 반신반의하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숙혜 씨 소개로 왔는데요. 아, 오 여사님 아드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남성이 반갑게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자신을 박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동네 부동산과는 어울리지 않는 품격 있는 말투와 안정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 여사님께 아주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박 사장이 고급스러운 찻잔에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마침 이 건물 건물주 회장님께서 청년 창업 지원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아, 정말요? 선우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어요. 박 사장이 서류철을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 여사님을 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2년간만 파격적으로 주변 월세 시세의 딱 반값에 임대해 드리겠다고 하시네요. 박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임대료를 보여줬죠. 이 지역 평균 임대료가 월 1천만 원 선인데 두 분께는 특별히 월 5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500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요? 지훈이 깜짝 놀라 비명처럼 소리쳤죠. 정말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요? 네, 맞습니다. 피부과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선우와 지훈이 서로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횡재였으니까요. 이건 정말 너무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오 여사님의 인품을 아시는 회장님이시니까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딱 2년 한정입니다. 2년 후에는 정상 임대료로 재계약하셔야 합니다. 선우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2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쯤이면 병원이 자리 잡고도 남죠. 박 사장이 드디어 2개의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은 오 여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선우가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아, 이거요.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계약서를 훔쳐보며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그녀가 선우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어요. 자기야, 이게 뭐야? 아니,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돈을 그냥 줘야지. 무슨 놈의 금전, 뭐. 계약서는 또 뭐야? 별꼴이야, 진짜. 아, 좀 가만히 있어봐. 어머니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고 하셨잖아. 어차피 저 늙은이가 나한테 진짜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아내려고 하겠어? 나중에 병원 좀 어렵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원금 10억 원, 이자 연 5%, 2년 만기 일시 상환. 지훈이 중얼거렸지만 선우는 계약서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장을 쿵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박 사장이 두 번째 계약서를 내밀었죠. 임대차 기간 2년, 월 임대료 500만 원. 확인되셨죠?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회장님과 다시 상의하시면 됩니다. 선우는 이번에도 2년 한시적 계약, 2년 후 자동 계약 종료라는 작은 글씨는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그저 월 500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됐습니다. 완벽하네요. 박 사장이 두 계약서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 원장님.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온 선우와 지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야, 자기야. 진짜 대박이다. 어머니 인맥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지훈이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월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만 원을 절약하는 거잖아. 대박. 그러게 말이야. 그 늙은이가 이럴 때 쓸모가 있긴 하네. 선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그냥 굴러 들어왔어. 10억도 사실상 공짜로 얻은 거지. 나중에 안 갚으면 그만이고 임대료도 반값이지. 이건 무조건 성공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 사장은 계약서 원본들을 들고 다른 곳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30분 후 그가 도착한 곳은 오수키의 허름한 국밥집 뒤편 낡은 사무실이었죠. 박 사장이 두 개의 계약서를 오수키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계약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오수키가 안경을 고쳤으며 계약서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원금 10억 원. 2년 만기 일시 상환 정확하네. 네. 아드님께서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서명해 하시더라고요. 임대차 계약도 2년 한정 맞나? 그렇습니다. 2년 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오수키가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붉은색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오늘 날짜에 아주 굵고 선명하게 X 표시를 그었습니다. 그래, 딱 2년일세. 오수키가 조용히 말했죠. 박 사장, 2년 동안 저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모든 걸 빠짐없이 지켜보고 기록해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 돈으로 내 건물에서 과연 어떤 짓을 벌이는지 똑똑히 봐둬야지. 오수키가 계약서 위에 찍힌 선우의 선명한 도장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뒤에 저놈이 내 아들로 남을지 아니면 그냥 빚쟁이로 전락할지 어디 한번 보자고. 이제 시작이야. 개업 후 1년이 지난 선우 K뷰티 클리닉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강남 한복판에서 월 임대료 5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덕분에 다른 병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정산 뜬 거 봤어? 3억? 순수익이 3억이 넘었다고. 지훈이 병원 사무실에서 흥분으로 뺨이 발갛게 상기되어 소리쳤어요. 선우가 환자 진료를 마치고 들어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진작 병원 개업이나 할 걸 괜히 남의 병원 들어가서 개고생이나 했는지 몰라.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된 거 맞지? 강남 부자. 지훈의 눈이 돈독이 올라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병원 발전이나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 쏟아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만 미쳐 있었죠. 지훈이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청담동 가서 샤넬 신상 백 샀어. 500만 원밖에 안 하더라. 어때, 예쁘지? 그녀의 SNS는 매주 바뀌는 명품 가방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온갖 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지난주엔 친구들 모아서 요트 파티했잖아. 그 사진 좋아요. 폭발한 거 봤어? 다들 난리야, 난리. 그래서 프로필도 바꿨잖아. 자수성가한 성형외과 원장 남편을 둔 강남 사모님. 어때, 찰떡이지? 지훈이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들고 찍은 사진을 선우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선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인 명의로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리스에 번갈아 몰고 다녔죠. 원장님, 오늘은 어떤 차로 출근 준비해 드릴까요? 오늘은 람보르기니로 하지. 오후에 VVIP들 모임이 있어서 말이야. 병원 운영은 점점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선우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강권했죠. 김 선생님, 눈 수술만 하신다고요? 에이, 요즘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해요. 눈만 하면 얼굴 밸런스가 다 깨져요. 이왕 눕는 김에 코까지 세트로 하셔야죠. 지금 같이 하시면 50% 파격 할인해 드릴게. 아, 저는 코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아유, 나중에 100% 후회한다니까 그러네. 전문가 소견을 믿으셔야죠. 한 실장, 이분 코까지 세트로 상담 다시 잡아. 며칠 후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수술한 데가 퉁퉁 붓고 염증이 계속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병원 잘못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희가 시술 잘못한 건 없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선우가 차갑게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염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에 다 동의하셨네요. 우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치만 원장님이 부작용 0%라고 연예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녹음하셨어요? 저희는 정식 절차 다 거쳤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시면 블랙 컨슈머로 신고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경비, 이분 좀 내보내요. 환자를 쫓아낸 선우가 직원들에게 싸늘하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거지 같은 환자들은 아예 상대도 하지 마. 우리 병원 물 흐려지니까. 어머니 오수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아니, 선우가 일방적으로 피했죠. 아, 엄마네. 자꾸 전화하니까 문자라도 보내야겠네. 어머니, 나 지금 수술 중.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명절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주말에 어머님 오시라고 할까? 자기 미쳤어?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 국밥전 내가 이 비싼 대리석 바닥에 배는 꼴 보고 싶어? 절대 안 돼. 지훈이 질색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바쁘다고 둘러댈게. 냄새는 무슨. 그렇게 2년이라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2금융권에서 병원 명의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사치를 이어갔죠. 여보, 청담동에 펜트하우스 하나 더 보러 가자. 투자용으로. 좋지. 어차피 병원 수익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뭘 걱정해. 어느 날 지훈이 서류를 뒤지다가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근데 우리 그 싼 월세 계약 다음 달이 만기네. 그래. 벌써 2년이 다 됐나? 선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걱정할 거 있어? 재계약하면 되지. 그렇지? 또 엄마한테 징징대면 되잖아. 그 박 사장인가 뭔가한테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맞아. 그 노인네가 그거 하나는 쓸만하잖아. 지훈도 깔깔 웃으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더 깎아달라고 해볼까? 우리가 이 건물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자선가 건물주와 운 좋은 인맥이 계속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임대 기간이 아니라 자신들을 시험하는 오수키의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에서 자신들이 완벽하게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선우와 지훈이 그야말로 돈벼락에 취해 양심을 팔아넘기던 바로 그 2년 동안 오수키의 삶은 겉보기에 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면 칼같이 일어나 낡은 국밥집 문을 열었죠. 하루 종일 뜨거운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말아드릴까요? 손님들에게 정성껏 국밥을 내주고 저녁 늦게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낡아서 해진 유니폼과 거칠어진 손, 곰탕 냄새가 밴 주방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매주 금요일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국밥집 셔터를 철컥 내린 그 순간 어김없이 정장을 입은 박 사장이 뒷문으로 나타났죠. 회장님, 이번 주 보고서입니다. 박 사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허름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수키가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죠. 첫 번째 서류는 선우 K뷰티 클리닉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페라리 리스료 월 800만 원, 람보르기니 리스료 월 900만 원, 청담동 최고급 펜트하우스 월대 1,500만 원. 스포츠카를 2대나 굴리고 있구나. 오수키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지훈의 SNS 활동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죠. 호화로운 요트 파티, 매주 바뀌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사진들이 날짜 순으로 착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성형외과 원장 남편을 둔 강남 사모님이라. 오수키가 지훈의 프로필 소개글을 소리내 읽으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자수성가라니. 아주 기가 막혀서 내 돈으로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냐? 회장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쪽입니다.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의 불법 과대 광고 증거 자료였죠. 부작용 0% 보장.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얼굴로 같은 허위 광고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이게 다인가? 오수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 사장이 다음 서류, 바로 피해 환자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환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수술 후에 염증이 계속 생겨서 밥도 못 먹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시술 전에 동의서에 버젓이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요. 하지만 원장님이 부작용은 절대 없다고, 100% 안전하다고. 증거 있어요? 녹음했어요? 오수키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 살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저런 협박을 한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죠. 지금 이런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박 사장.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피해자만 2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억지로 불필요한 추가 시술을 받았거나 부작용이 생겨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오수키가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병원 SNS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댓글창에 여기서 시술받고 염증 생겼는데 병원에서 답이 없네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수키가 새로 고침을 누르자 1분도 안 되어 그 댓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네.
오수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박 사장, 당장 그 피해 환자들 법률 지원 준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팀을 꾸려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비용은 얼마가 들든 내가 전부 될 테니까. 박 사장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수키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가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쌀통을 옆으로 드르륵 밀어내자 벽면에 위장된 최첨단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번호를 입력하고 육중한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곰팡내 나던 주방과는 정반대로 수백 개의 순금 골드바가 금고 안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서울 전역의 빌딩 등기 권리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강남, 종로, 명동, 여의도, 서울의 모든 핵심 상권에 오수키 명의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조차 이 광경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 모든 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것들이야. 오수키가 골드바 하나를 차갑게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안 해본 장사 없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업을 일궜지. 그런데 감히 내 돈으로 내 건물에서 저런 추악한 짓을 벌여? 오수키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 돈으로 사치를 부려? 회장님,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 정확히 다음 달 만료됩니다. 오수키가 낡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녀가 붉은 펜으로 그어놓은 X자가 선명했죠. 그래, 드디어 2년이 다 되어 가는군. 그녀가 금고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우 K뷰티 클리닉 건물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박 사장, 이 빌딩 매각하게. 네, 매각하시겠다고요? 그래, 새로운 매수자를 준비해. 물론 우리 사람으로. 오수키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채권 회수도 동시에 준비해. 2년치 이자까지 싹 다. 알겠습니다. 원금 10억에 2년간 연 5% 복리 이자 약 11억입니다. 단 1원도 빼지 말고 법적 절차대로 정확하게 회수하게. 오수키가 금고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 저놈에게 진짜 아들이 될 마지막 기회를 줬건만 결국 제 발로 빚쟁이가 되는 길을 택했구나. 박 사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2년이면 줬던 기회도 썩어 문드러질 시간이야. 오수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들의 병원 간판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국밥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의 큰손, 강남 오 회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수키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모든 비극의 주인공들은 철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2년짜리 임대 계약 만료를 딱 하루 앞둔 그날 밤이었죠. 선우와 지윤의 호화로운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시끄러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거실은 2주년을 축하하는 풍선과 꽃으로 뒤덮였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고급 와인과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자기야, 이게 진짜 믿어져? 우리가 병원 개업한 지 벌써 2주년이라니. 지훈이 샤넬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 야비할 정도로 반짝였죠. 선우가 크리스털 샴페인 병을 들고 힘차게 터뜨렸습니다. 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샴페인 거품이 솟구쳐 비싼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가자. 내일이면 드디어 재계약의 날이라고. 아주 그냥 이번엔 10년짜리로 박아버리자고.
엄마한테 그 박 사장인지 뭔지한테 혓바닥 좀 잘 놀려보라고 해야겠어. 선우가 환호하며 잔을 채웠습니다. 맞아, 맞아. 10년이면 우리 그냥 이 건물 통째로 사겠다. 그 건물주 회장님은 진짜 얼굴 한 번 못 뵀지만 완전 자선사업가 아니야? 지훈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 강남 한복판에서 월 500만 원으로 병원 차린 놈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우리 진짜 운 하나는 끝내주게 좋았어. 10년까지 월세로 살 거 뭐 있어. 2년만 더 꿀 빨고 저 청담동 빌딩 우리도 하나 사버리자고. 선우가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백화점에서 긁어온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같은 명품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쇼핑백들 틈바구니에 붉은색 글씨로 인쇄된 카드사 고지서들이 섞여 있었죠. 연체료 부과 안내, 상환 독촉장, 신용등급 하향 예정. 불길한 문구들이었지만 선우는 그 고지서들을 술병으로 대충 밀어 치워버렸습니다. 아, 좀 치워. 이런 재수 없는 걸 테이블에 왜 놔둬? 맞아요. 이까짓 카드 빚. 우리 병원 한 달 수익도 안 되는데 뭘. 지훈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치로 인해 병원 운영 자금은 바닥났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덕지덕지 붙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때 선우가 손뼉을 짝 쳤습니다. 아, 맞다. 내일 엄마한테 그 10억 빚도 그냥 퉁쳐달라고 해야겠다. 그거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뭘 갚아? 엄마가 아들한테 진짜 돈 받으려고 했겠어? 2년 동안 이자 한 푼 안 냈는데 가만히 계신 거 보면 그냥 엄마도 나한테 줄 생각인 거지. 설마 아들한테 그 이자까지 받아내려고 하겠어? 쪼잔하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해야지.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발밑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더 큰 사치를 계획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같은 시각 오수키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매매 계약서 마지막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매수자로 위장한 김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사실 오수키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였죠. 오수키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자신의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좋아. 이제 공식적으로 선우 K뷰티 클리닉은 새로운 건물주를 맞이했네. 회장님,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할까요?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수키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임대료 올리는 방향 말고 쫓아내. 네. 하지만 임대인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서류 보게나. 이 서류들이면 쫓아내는데 문제가 안 될 거야. 오수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파격적인 혜택을 줬어. 이제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야.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계약 갱신 거절 통보와 함께 임대차 계약 해지 계약서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수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들의 병원 간판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선우 K뷰티 클리닉이라는 글자가 성공을 자랑하듯 반짝였죠. 저 불빛도 내일이면 꺼지겠구나. 오수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모성애가 아닌 냉철한 사업가의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 사장이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11억 원 채권 회수, 그리고 피해 환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좋아. 내일부터는 단 1%의 자비도 없어. 오수키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게. 무너질 줄 모르고 치솟던 바벨탑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선우와 지훈이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샴페인을 터뜨린 탓에 둘 다 숙취에 절어 꼴이 말이 아니었죠. 머리 깨질 것 같아. 속 쓰려 죽겠네. 지훈이 명품 선글라스로 퉁퉁 부은 눈을 가린 채 비틀거렸습니다. 선우도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재계약 날짜 맞죠? 선우가 어젯밤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평소처럼 가볍고 오만한 태도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계약 테이블에는 박 사장 대신 냉철한 인상의 50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양옆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일단 여기 앉으세요. 박 사장이 퉁명스럽게 말하자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습니다. 선우가 박 사장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계약서는요? 빨리 계약서나 준비해 주세요. 저 병원 예약 꽉 차 있어서 얼른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입니다. 그때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낯선 남성이 선우의 말을 얼음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선우와 지훈이 동시에 그를 쳐다봤죠. 네, 새로운 소유주요? 네, 맞습니다. 김강태입니다. 김 이사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선우는 당황해서 받아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건물이 팔렸다는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훈이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뻔 몰라요? 건물주가 바뀌든 말든 우리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요. 선우도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건물주가 바뀐다고 우리 계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승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갱신은 안 합니다. 뭐라고요?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강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권리로? 아니, 어떤 근거로 갑자기 갱신을 거절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김 이사 옆에 있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첫째, 귀하는 최근 3개월간 월세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미납하셨습니다. 여보 월세 안 냈어? 지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변호사가 계좌 명세서를 그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월세가 입금이 되질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명품 쇼핑과 파티에 돈을 쏟아붓느라 정작 가장 기본적인 월세 납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그냥 깜빡한 거예요. 실수라고요. 지금 당장 낼게요. 선우가 급하게 폰을 꺼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원장실로 사용하던 공간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 즉 불법 전대차를 하셨더군요. 이건 또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불법 전대차요? 지훈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병원 내 VIP 상담실을 외부 미용시술업자에게 월 300만 원을 받고 재임대한 기록, 통장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선우와 지훈의 얼굴이 그야말로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용돈벌이 삼아 몰래 했던 짓이 전부 탄로난 겁니다. 박 사장이 이 모든 정보를 오수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던 것이죠. 김강태가 차갑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직접 베이커리 카페를 열 생각입니다. 베이커리요? 네. 2개월의 시간을 드릴 테니 병원 설비 일체를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뒤 퇴거하십시오. 김강태가 퇴거 명령서와 원상복구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선우가 서류를 받아들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당장 밀린 월세 1,500만 원을 낼 돈도 없는데 불법 전대차 위약금에 수억 원이 들 병원 인테리어 철거 비용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지훈이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3개월 월세 미납과 불법 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완벽하죠. 선우가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일단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좀. 어머니요? 마마 보이세요? 김강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나 큰일 났어요. 여기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어머니, 제 말 듣고 있어요? 박 사장님한테 빨리 말 좀 해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화 너머로 2년 전 그 국밥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얼음장 같은 오수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어쩌라니요. 저 당장 쫓겨나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내가 왜? 라는 차가운 반문과 함께 전화는 뚜뚜뚜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선우가 멍하니 끊어진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강태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2개월 시간 드리죠. 퇴거하지 않으시면 즉시 강제 집행합니다. 지금까지 밀린 월세와 위약금,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청구될 예정입니다. 2년간 누렸던 그 달콤하고 화려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이사의 퇴거 통보와 어머니의 내가 왜? 라는 싸늘한 전화 한 통에 선우는 그야말로 멘탈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야, 이건 내 계획이랑 너무 달라지는 건데. 선우가 다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유령처럼 서 있던 박 사장이 조용히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원장님, 어머니께 다시 전화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박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또 뭐야? 이건 또 뭐냐고. 2년 전 오 여사님께 차입하신 원금 10억 원. 금일부로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10억이라는 말에 선우가 핸드폰을 든 손을 그대로 멈추고 박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뭐, 당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선우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이야. 빌린 게 아니라고. 옆에서 넋이 나가 있던 지훈도 악을 쓰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개업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요. 축하금. 당신이 뭘 안다고. 박 사장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이요? 축하금?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사장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2년 전
선우가 그 낡은 국밥집에서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쿵 찍었던 바로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선우의 눈에 2년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끔찍한 조항들이 마치 피처럼 붉은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자 연 5%, 상환 방식 2년 만기 일시 상환, 특약사항 기한 내 미상환 시 채무자 김선우의 모든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채권 추심 및 가압류를 집행함, 원금 10억 원에 2년치 이자 약 1억 원. 이자를 그동안 한 번도 입금 안 하셨더군요. 박 사장이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까지 하며 말했습니다. 총 11억 250만 원입니다. 11억. 지훈이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일 즉시 상환하지 못할 시 여기 적힌 대로 병원 집기 및 김 원장님의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즉각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 사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동거래는 정확해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 그 말을 형식적인 것이라며 설마 엄마가 아들한테 돈 받겠어? 라고 비웃으며 대충 서명했던 자신의 모습이 말이죠. 아니야,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 엄마가 나한테 진짜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건 무효야. 선우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식적이든 아니든 이 도장과 서명은 김 원장님 본인의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계약서죠. 김 이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장 쫓겨나게 생겼는데 빚이 11억이라고. 여보, 우리 파산하는 거야? 그런 거야? 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봤자 펜트하우스 보증금과 리스 차량뿐인 빈털터리였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건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몰아쳐?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인맥 속에 말도 안 되게 쌌던 2년짜리 임대료, 그리고 오늘 터진 21억짜리 빚폭탄. 어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그래서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박 사장이 선우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환 계획? 상환? 당장 그런 돈이 나한테 어디 있어? 선우가 거의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박 사장이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가압류 집행 예고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내 모든 의료기기, 김 원장님 명의의 부동산, 저 리스한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차량, 그리고 사모님 명의의 저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포함한 모든 동산까지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지훈이 공포에 질려 자신의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뭐? 내 다이아까지? 내 가방? 내 에르메스? 선우가 끔찍한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이성을 완전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당신들이 이용한 거 아니야? 그 늙은이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과 달리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자신의 도장이 이 냉혹한 현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2년간 누렸던 달콤했던 꿈이 한순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선우는 빚더미와 가압류 통보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서 중얼거리다 갑자기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사무실 문 쪽으로 달려갔죠.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확인할 거야. 이건 사기야.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선우가 문손잡이를 거칠게 잡아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사무실 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인물을 보고 선우와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낡아빠진 국밥집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수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지겹도록 풍기던 그 곰팡내와 땀 냄새 대신 깊고 값비싼 우드 향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죠. 염색도 안 하던 희끗한 머리는 강남의 최고급 샵에서 관리받은 듯 단정한 올림머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기품 있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우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더듬거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지훈도 입을 떡 벌린 채 오수키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2년 내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국밥집 아줌마가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던 박 사장과 냉혈한 같던 변호인단 전원이 일제히 그 여자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지어 베이커리 카페를 열겠다며 자신들을 쫓아내려던 새 건물주 김 이사까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선우와 지훈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장님이라고? 선우가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오수키는 바닥에 널브러진 아들을 벌레 보듯 한번 쓱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회장 의자에 앉자 그 살벌하던 변호사들마저 더욱 정중하게 자세를 고쳤죠. 오수키가 김 이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국밥을 말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김강태 이사, 카페 준비는 잘 되어가나? 네, 회장님. 명하신 대로 계약 위반 사항 모두 확인했습니다. 명도 집행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김 이사가 로봇처럼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이 끔찍한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김 이사님도 어머니? 그래, 내 직원이야. 오수키가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죠. 어머니 인맥의 자선가 건물주도 새로운 건물주 김 이사도 전부 다 처음부터 어머니의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2년 전 이 모든 게 전부 다 그래, 전부 내 계획이었어. 오수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 사장이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선우 K뷰티 클리닉 법인카드 사용 내역, 페라리, 람보르기니, 리스 내역, 그리고 지훈의 SNS에 올라왔던 수백 장의 명품 과시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병원 진료실에서 녹음된 불법 시술 녹취록이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이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코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꿈 많은 20대인데 제발 재수술 좀 해주세요. 알바비 모아서 큰맘 먹고 수술했는데 지금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시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선우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사무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우가 공포에 질려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
두꺼운 서류 뭉치 2개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쾅! 쾅! 첫 번째, 피해 환자 집단 소송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지원하신 변호인단이 20명의 환자를 모았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의뢰서입니다.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탈세 혐의로 내일 즉시 조사가 시작됩니다. 아,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지훈이 결국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선우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어머니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왜 이러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선우가 오수키의 발밑에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오수키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 네가 언제부터 내 아들이었니? 그 목소리에는 단 1%의 모성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개업식 날 내가 밤새 찐 그 시루떡을 내 놈이 짓밟고 지나간 바로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아니지. 너는 그냥 부모의 감사함도 모른 채 내 잘난 맛에 살았지 언제나. 어머니, 제가 잘못. 네가 지난 2년간 누렸던 그 모든 성공과 사치는 네가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했던 나의 마지막 잡이었다. 오수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파격적인 임대료도 네가 쌈짓돈처럼 써버린 그 10억도 전부 다 내 돈이었어. 선우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용서? 오수키가 기가 막히다는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2년 동안 기회를 줬지. 네가 내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지만 너는 그 돈으로 환자들 눈에 피눈물을 뽑아냈고 내 양심을 돈과 바꿔 먹었지. 오수키가 선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회수하겠다. 오수키의 싸늘한 선언이 사무실에 얼어붙듯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와 지우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알던 국밥집 촌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강남 5회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 2년간의 시험은 끝났고 그들은 완벽하게 낙제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의 시간 동안 선우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선우 K뷰티 클리닉은 당연히 파산 선고를 받았죠. 피해 환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그는 불법 의료 행위와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지훈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죠. 여보, 아니, 김선우 씨. 이제 진짜 끝이야. 지훈이 경멸스럽다는 듯 서류를 선우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선우가 다급하게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어떻게 이래? 다시 시작? 뭘로? 빚만 11억인데? 나까지 내 빚더미에 깔려서 신용불량자로 죽으라고? 지훈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어요. 그녀가 현관에 남은 몇 안 되는 명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 에르메스랑 샤넬백 몇 개는 내가 가져갈게. 이것도 팔아야 당분간 내가 버티지 않겠어? 지훈아, 다신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나한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야.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선우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제 집행으로 집에서마저 쫓겨난 선우는 고시원을 전전했죠.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회해보니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시네요. 의사 면허가 정지되셨다고요? 아이고, 저희는 채용이 어렵습니다. 이력서에 환자 상대 사기 혐의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면접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며 선우의 삶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게 3일을 꼬박 굶주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선우는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2년 전 그토록 경멸했던 어머니의 국밥집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중얼거리다 가게 앞 길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덜컹 소리와 함께 국밥집 문이 열리고 오수키가 나왔습니다. 다시 낡은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쓰러진 아들을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선우야. 오수키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우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오수키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짐짝을 끌 듯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국밥집 안으로 데려갔죠. 저기 구석에 앉아. 선우가 구석진 테이블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자 오수키가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바로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흐아.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국밥을 허겁지겁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2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팥 시루떡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오수키는 아들의 그 처절한 울음에도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선우는 그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무거운 재료 운반, 바닥 청소까지 가장 굳은 일만 골라서 맡았습니다. 김선우, 저기 쌀자루 안으로 옮겨. 네, 어머니. 설거지 그따위로 할래? 그릇에 고춧가루 묻었잖아. 다시 해. 네, 어머니. 오수키는 아들에게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땀에 절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그녀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 시내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오성 노인복지재단 설립 현판식이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죠. 오수키가 바로 그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최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성재단 이사장, 오수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수많은 재계, 정계 명사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 사장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이 그녀에게 줄을 서서 인사했죠. 회장님, 정말 뜻깊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복지 사업에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수키가 우아하게 인사를 받으며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오성노인복지재단이라는 글자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각 그 화려한 재단 건물의 지하 2층 화장실이었습니다. 선우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막힌 변기를 뚫고 있었습니다. 으악, 젠장, 이거 왜 이렇게 더럽게 막혔어? 그의 새로운 일터는 박 사장이 연결해준 청소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강남의 의사에서 재단 건물의 청소부로 완전히 추락한 삶이었죠. 현판식을 마친 오수키가 차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가다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걸레통을 나르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수키는 운전기사에게 말해 잠시 차를 세우고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2년 전 그토록 경멸했던 꾸준히 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빚은 아직 얼마나 남았다고 했지? 네, 회장님.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아직 10억 8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갚게 해. 그놈 평생이 걸리더라도 자기 땀으로 갚게 해. 차가 천천히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선우의 진짜 빚 갚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라 평생의 땀과 노동으로 갚아야 할 인생의 빚 말입니다. 오수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사라진 유리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스로 배워가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